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지진 발생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추가로 속보나 소식 들어오는 대로 YTN 라디오에서도 생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중국,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의 회의가 열렸죠.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 회의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역할과 협조를 강조했는데요. 일본과 이제는 빠졌지만 미국이 함께 만들던 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이제 힘이 빠졌고 이 RCEP, RCEP에 힘이 실릴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외교 안보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는 단순한 결정사항은 아닌데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또 어떤 점들 고려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자원 외교 이야기입니다. 멕시코의 한 구리광산에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많은 금액이 투입됐고 또 첫 해외 광물 자원 개발 사례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작 투입된 세금의 손실액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또다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점들이 참 많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연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역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봅니다. 경제수사대, 오늘도 불법 금융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례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자,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 지역의 초대형 FTA,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불리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름이 참 좀 길고 낯섭니다. RCEP, RCEP 회원국들의 정상회의가 개최됐죠. 16개의 나라가 참가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여기 참석해서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경제통합 또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이 협상 타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는데요. 이 RCEP이 본격 발효가 되면 일본이 적극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보다는 잠재력이 더 클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또 이 맥락 속에서 이런 경제 협정들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봅니다.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FTA 관련해서는 워낙 협정들이 많아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RCEP, RCEP도 좀 낯선 분들 계실 텐데 간단하게 먼저 알려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이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논란이 됐던 협정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6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다 보니까 좀 그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렸고요. 또 그 참가하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16개라고는 하지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아세안 10개국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아시아 3개국, 즉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아세안과 한중일 3개국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근처 나라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근데 벌써 나라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세 나라의 뭐 경제 발전 단계라든지 경제 규모 이런 게 워낙 달라가지고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RCEP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201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협상 개시 선언을 한 것도 2012년이니까 지금 5년이 넘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협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규모는 일단 전 세계 GDP의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인구는 절반이니까 굉장히 큰 협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RCEP이 이제 실제로 만약에 잘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협상이 네. 통과된다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협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는 크지만 사실상 잠재력에 많이 기대를 거는 상황 같습니다. 뭔가 이 격차도 크고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 일단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역시 뭐 잠재력, 여러 가지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나 보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공동 성명에는 크게 네 가지 이야기가 담겼는데요. 하나는 그 RCEP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이런 잠재력이 큰 RCEP이 왜 잘 진행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평한 경제 발전과 경제 통합 심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네. 이 통합이 돼서 이익은 발생하겠지만 네네. 그 이익이 특정 국가에게 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 공평한 경제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경제 통합 심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로 이제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다 보니까 필요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유연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까지 타결한다라고 네. 일단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이 면면이 이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국가들만 봐도 여러분들도 뭐 저 나라랑 무슨 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또 그 나라 입장에서도 뭐 노동력 외에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걸 얘기해줬고요. 우리 정부가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지금 보도가 되는 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역할론에 대한 추측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역할을 좀 맡게 될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조금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 즉 GDP 규모나 아니면 경제 발전 속도, 단계 이런 걸 보면 이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력 그 성장 엔진은 아직도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가치 사슬 형성, 서로 이제 생산 분업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데요. 이렇게 그 선진국과 그 후발국 사이에 있는 끼어 있는 역할, 즉 일종의 조정자 역할이 우리나라에게 좀 기대되는 역할이고 또 우리나라가 RCEP에서 제일 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16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조정자 역할 그리고 그걸 담은 절충안을 제시하는 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그 RCEP에 참여하는 나라들 예를 들면 선진국으로서는 뭐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 또 후발국 중에는 뭐 미얀마나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기대하는 바도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RCEP에는 중국과 같은 굉장히 큰 나라 그리고 브루나이 같이 굉장히 작은 나라도 참여하고 있고 또 시장이 큰 나라 또 노동력이 싼 나라 이렇게 굉장히 특징이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역시 우리가 좀 조절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역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건이 좋은 나라와 좋지 않은 나라의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이 앞서 이 정상들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내년 타결 목표 설정이 나왔습니다. 네. 뭐 1년 더 연장한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네요. 예,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RCEP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죠. 네네. 그 TPP가 본래 이제 협상도 다 타결을 했고 이제 올해 1월에 원래 출범하는 걸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맞선다고 당선되면서 그 일정이 다 틀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오히려 TPP가 좀 틀어지면서 이 RCEP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즉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세계경제 통합이 잘 안 되니까 네. 그 틈을 이제 중국이 노리고 들어가면서 그러면 중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주도해서 한번 무역 질서를 다시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구상인데요.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RCEP이 이제 속도를 좀 내서 내년에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TPP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양보 덕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네. RCEP도 내년에 실제로 타결이 되려면 중국의 좀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역할도 이 TPP 때도 가입이 늦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다양한 상황인데 수시로 상황이 변한다 이런 얘기도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개방 품목 비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좀 가장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 뭘까요? 예, 보통 뭐 이런 FTA나 경제 통합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네. 상품 무역,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 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협정.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개방이 많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이 RCEP에 참여하는 16개 국가들을 보면 좀 특이하게도 각각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품 무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서비스나 투자 협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요. 반대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적 교류나 이런 데는 우호적인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또 보수적입니다. 또 일본이나 호주 또 한국 같은 좀 이 16개 중에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다 높은 수준으로 열자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RCEP의 목표를 높은 수준의 FTA로 할 것이냐, 네. 낮은 수준의 FTA로 할 것이냐를 놓고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다수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되 좀 경제발전 단계가 많이 처지는 나라들 혹은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나라들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국가별 차이 고려가 역시 또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께 속보 하나 잠시 다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현재 3시 20분 47초 막 지났는데요. 3시 9분경 포항시 북구 북서쪽 6km 지역에서 3.6 규모 추정의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앞서 발생한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계신 분들 또 인근 가족에게 연락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여진의 추가 피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중요한 뉴스들은 바로 뉴스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협상에 관련해서 또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TPP. 이거 사실 우리는 막 늦었다 이런 좀 호들갑도 나왔었고요. 또 미국이 탈퇴하면서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이제 발효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이렇게 되면 한미 FTA 효과가 좀 반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좀 결렬되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우려는 덜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일본이 이 TPP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진도로 나갈 것 같은데 대신 이제 미국이 빠짐으로써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런 경제 통합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나라는 자원을 수출하고 또 어떤 나라는 물건을 잘 만들고 또 어떤 나라에서 그 물건을 사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TPP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미국, 즉 시장이었던 미국이 빠져버리면서 좀 힘을 잃은 셈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RCEP을 본다면 RCEP은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 지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결렬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다만 TPP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제조업과의 경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즉 TPP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RCEP에서는 중국이 시장도 크지만 중국의 또 제조업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오히려 이제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중국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면 그럴 경우에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편을 들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다른 회원국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중국이 얼마나 좀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고, 또 아울러서 지금은 미국이 TPP에서 탈퇴를 했지만 RCEP이 또 속도를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행정부가 전략을 바꿀 가능성, 즉 TPP 2.0이 추진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뭐 역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무역 전략 또 수출입 전략을 짤 때 이런 관계들을 잘 파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경제연구원 김영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생각, 그리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관련 이슈들 의견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웃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무역 얘기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이 비슷한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 혹은 여러 가지 거래의 이점이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모여서 함께 장벽을 낮추고 동일한 조건으로 물품을 교역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무역협정, 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복잡한데요. 이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중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이렇게 16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투자, 여러 가지 상품 구매, 여러 가지 다양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력의 차이, 또 국가별 특성의 차이 때문에 이 협상이 쉽게 타결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미국과 일본이 중점적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미묘한 또 힘겨루기가 생길 수 있죠. 중국과의 관계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지만 중간재를 수출하는 주요 역할이라든지 또 이 소비나 수출의 영향을 봤을 때 어떤 선택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여러 가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또 많이 경제를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중요하겠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시고요. 혹시라도 서울 수도권에서 YTN FM 듣고 계시다가 이 지진 관련 소식 있으신 분들도 문자로 관련 상황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경제 뉴스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지진 속보 상황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문 대통령은 이 전용기로 귀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도착하자마자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런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또 포항뿐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도 진동을 느꼈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이 지진 발생을 체험하거나 느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요. 또 YTN도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중요한 뉴스나 혹은 꼭 알아야 될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진 느끼셨나요? 사실 저는 못 느꼈는데 재난 문자가 와서 알긴 했거든요. 네. 느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희 YTN 건물도 흔들흔들 이 자리에서까지 느꼈는데, 자, 이 지진 말고 또 주요 경제 상황도 알아봐야 됩니다. 오늘 고용 통계 나왔네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10월 취업자 수를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7만 9천 명 증가했는데요. 이 한동안 이 증가폭이 30만 명을 넘었었는데 지난 8월에 21만 2천 명에 그쳐서 그 7개월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9월에 반짝 30만 명대를 넘겼다가 지난달에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겁니다. 일단 10월 첫 주가 추석이었잖아요. 이게 최장 열흘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여서 이 기간에 경기가 좀 위축됐고 관련 산업 고용도 좀 줄었다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과 음식업점 같은 경우가 지난달 취업자 수 2만 2천 명 줄었거든요. 워낙에 중국인 관광객들 줄어서 숙박업, 음식업 이렇게 어려웠는데 여기에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전달 감소폭이 11,000명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거고요. 이 밖에도 사업시설 관리나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 이런 업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좀 인구 구조 문제도 있는데요. 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말하는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사실 0.2%포인트 상승했는데 저출산 때문에 이제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취업자 수 증가세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건설업종이나 공공행정, 보건업, 도소매업 이런 곳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는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가 11만 8천 명 증가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파트 마무리 공사 물량 늘어나면서 고용도 좀 늘어난 건데 네. 다만 이제 건설업종 취업자 수들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보면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증가해서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 때문에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 6월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그 이후로 꾸준히 늘고 있는 거고요. 자영업자도 4만 3천 명 늘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네요. 요새 여기저기 채용 비리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취업 준비생들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 참 상실감 클 텐데 청년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전체 실업률이 3.2%,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0.2%포인트 하락했는데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은 8.6%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간 건데요. 역대 이제 시월만 놓고 보면 청년 실업률은 1999년 이후에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요. 네. 이 지표 말고 이제 별도로 청년 체감 실업률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21.7%입니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이 지표를 산출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인데 그 이후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5만 2천 명 줄었는데요.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청년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들 만드는데 조금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다가오는데 또 청년들의 마음 더 이 취업에 관련된 마음은 더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오늘 이거 화제의 뉴스였습니다. 이거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안 냈으면서 체납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이들 보니까 1,267명인데요. 네. 이 명단을 서울시가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은 923명, 법인은 344곳이었는데요. 1인당 평균 체납액 보니까 약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가장 많이 체납한 사람 보니까 104억 원 체납한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였고요. 네. 법인으로는 25억 원 체납한 명지학원이었습니다. 이 오문철 전 대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체납액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 밖에도 눈에 띄는 사람 좀 보면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83억 원 체납했고요. 정태수 전 한복그룹 회장도 49억 원 안 냈습니다. 법인 중에서는 2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지금 징역해 살고 있는 주수도 전 회장 유명하죠. 이 네. 회장이 갖고 있었던 제2개발이 11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체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8억 원 체납했는데요. 네. 지난해에도 이제 5억 원 체납해서 체납자 명단에 들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내지 않아서 가산금 붙었고 여기에 또 작년에 또 지방소득세 한 3건 정도 체납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액수가 늘었습니다. 그 동생 전경환 씨도 1996년 지방소득세 4억 원 체납해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서민들은 정말 어렵게 일해서 빚내서 세금 내는데 이 안 내는 분들 누군가 참 궁금하네요. 세금 체납하면 보유재산 압류, 공매 이런 것들도 들어오는데 1년 유예도 있네요. 네, 오늘 국세청이 체납액 500만 원 미만인 영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압류나 공매 같은 체납 처분 미루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세금 못 냈거나 뭐 생계, 사업 활동 이런 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국세를 체납해서 예금 계좌를 압류했는데 뭐 보니까 중증 장애가 있는 가족 치료비 지출에 쓰는 계좌라고 확인이 된다면 압류를 해자는 식이고요. 또 네네.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만약에 국세 체납으로 압류됐다면 주택 공매를 좀 유예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좀 고려 중이고요. 이렇게 주택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죠. 그 이하 실거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에만 한정됩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경제 전망 해외 기관도 좋게 평가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기업들 실적 괜찮죠? 네, 상장 기업들 3분기 분기 보고서 이제 다 내서 한국거래소가 실적 통계를 좀 내놨는데요. 네. 올해 3분기까지 코스피 상장 기업 525개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보니까 연결 기준으로 각각 1,350조 원 그리고 120조 원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각각 11%, 28% 늘어난 건데요. 순이익도 93조 원으로 34%나 급증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3분기 실적이 이제 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으로 한 순이익 130조 원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증시가 좋은 것도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제 IT나 금융같이 일부 업종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28%에서 10%대로 뚝 떨어지고요. 순이익 증가율도 34%에서 17%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호황 사이가 끝나면 기업들 실적 고꾸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기업 779개사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보니까 각각 뭐 116조 739억 원 그리고 7조 792억 원 그래서 각각 12% 21% 증가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대외 경제 여건은 좀 좋은데 북한 리스크 요즘 좀 JSA에서도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런 것들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네요.
네, 이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죠. 이 무디스가 오늘 한국 신용 전망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좋을 것이고 재정 건전성도 높아서 이제 뭐 구조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진단을 한 건데요. 최근에 사실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는 2.7에서 2.8% 사이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걸 3%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 북한발 지정학 리스크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이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이제 원자재를 소비하는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가 발발하면 이제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계부채 문제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 가계부채 증가가 한국 시장에 한국의 이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청년 실업률을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제 숫자보다 이제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아마도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한창 뭐 금수 흑수 논란 때문에 좌절하는 청소년들 많은데요. 거기에다 최근에 이제 채용 비리까지 겹치니까 이제 뭐 부모님 빼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본인의 처지를 비관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 기회는 열릴 것이다. 이런 약간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정책적으로 이게 뭔가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먼저 보내드리고 두 번째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해서 불법 금융투자업체로부터 투자자 피해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넷 증권방송 통해서 투자 권유를 받은 투자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증권방송도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는지 궁금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인터넷 증권방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증권방송은 주로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 보통 BJ라 하는데요. 누구나 자신만의 채널을 개설하고 유저 즉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양방향성 미디어를 말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의 2017년 1월부터 10월 중 인터넷 증권방송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보가 24건이 접수되어 파악해보니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 등이 증권방송을 불법 영업 창구로 이용하고 있어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네. 특히 최근 불법업체의 수법이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그 양상이 다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 참 흔히 좀 쉽게 생각했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런 불법 금융 또 피해가 생기는 건데 인터넷 증권방송을 통한 불법 영업 행태로 피해 입은 사례 좀 사례를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그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는 첫째, 불법업체가 다수의 위장 아이디로 증권방송 채팅창에 허위 정보를 게재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고 이러한 허위 정보에 현혹된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힌 사례로서 투자자 김모 씨는 증권방송 BJ의 추천 및 BJ가 추천해주는 특정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보았다는 댓글이나 채팅을 보고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그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고 하며 이는 증권방송 BJ와 결탁한 위장 회원들이 해당 BJ의 평판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방송 채팅창에 지속적으로 투자 수익 관련 허위 사실을 게재하면서 호객 행위하는 현장을 금감원과 경찰청이 적발하면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둘째로는 별도 개설된 투자 사이트에 시청자를 유인하여 고액의 회원가입비를 사치하거나 투자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투자자 정모 씨는 증권방송을 시청하다가 BJ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 투자 사이트를 알려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그 사이트에 고액의 가입비를 입고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네. 이에 정모 씨는 해당 투자 사이트에서 추천해준 특정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어 회원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이후 경찰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권방송 BJ가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수취해온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참, 이 불법 업체가 다수 위장 아이디로 이렇게 허위 정보에서 이 투자자들 돈을 뺏은 것도 이 투자 사이트의 시청자 유인해서 또 가입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정말 이 교묘한데요.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또 다른 사례로는 불법 업체가 대여 계좌를 제공하고 자체 HTS의 시세 차트 조작을 통한 기망 행위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취한 후에 잠적하여 피해를 입힌 사례인데요. 투자자 신모 씨는 정권방송 BJ가 추천한 사이트에서 소액의 정금을 납입하고 업체에서 제공한 대여 계좌 및 HTS를 통해 선물 거래를 해오던 중 주문 내역이 거래소 호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계좌 대여 업체의 HTS 조작 혐의가 의심되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불법업체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네, 최근 금감원과 아프리카TV 증권방송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있다고요. 좀 이 피해가 심하니까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몰리는 쪽에서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건가요? 예.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프리캡적과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 행위로부터 투자자의 경각심 제고 등 효과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2017년 11월 13일부터 프리캡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방송 중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기 행위 등 불법 행위 유형이나 신고 대상 행위 및 신고 방법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둘째, 투자자 유의사항 배너에 마우스 커서를 올릴 경우 이미지가 크게 확대되도록 하여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문구의 노출 강도를 강화하고, 셋째, 프리캡 메인 화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사이트를 링크시켜 네. 투자자가 직접 제도권 회사 여부를 조회토록 유도하고서, 마지막으로는 불법 방송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금감원이 확인한 법 위반 사항을 프리캡에 통보하면 프리캡은 문제된 증권 방송에 대해 즉시 방송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프리캡 측은 금감원에 법 위반 사항을 요청하면 특정 방송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법 방송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정말 이 인터넷 증권 방송 뭐 투자하시는 분들 다양한 곳에서 정보 얻으시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이 아프리카TV 프리캡하고 금융감독원이 막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큰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업체 또 혹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거든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좀 조심하는 게 우선일 텐데 당부 사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선물 등과 같은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은 반드시 금융감독당국의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 사이트 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미리 알아둔 거래 상대방의 회사명을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의심하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의심되는 업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네. 증거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란을 통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스스로 불법업체를 통한 금융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참 이 저금리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이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아직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에 혹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 파인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좀 이 제대로 된 업체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전기영 수석조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호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지금 보내드립니다. 이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뭔가 대단한 이익과 또 기회가 생길 것 같지만 그만큼의 위험도 큽니다. 고위험, 고수익 이런 얘기인데요. 이미 1조 원대 손실이 난 광산에 2조 원을 다시 더 투자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멕시코 볼레오의 구리광산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대표적인 자원 외교로 꼽히던 겁니다. 손실이 조 단위로 벌어지고 있고요. 이 손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투입해야 된다. 예산을 여러분들의 세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도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 결정 과정 역시 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신대학교 고기영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워낙 자원 외교라는 말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국민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구리 광산이에요. 멕시코에 있는. 네. 그래서 이미 미국 회사가 그 광산 운영권을 갖고 있었고, 광물자원공사가 그 회사에다가 10% 지분 투자로 시작한 사업이었거든요. 네네. 10% 지분 투자했을 때 한 280억쯤 됐으니까 이게 큰 돈은 아닌데. 네. 갑자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해요. 네네. 그러면서 그 부도 날 것 같으니까 광물자원공사가 나머지 90% 지분까지 전부 인수를 하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네. 그래서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광산이 네네. 수익성이 거의 없고요. 네네. 예, 문을 닫아야 될 판인 거죠. 문을 다 날릴 처지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네, 이게 수익성이 없는데 나머지 지분 90%를 돈을 들여서 인수한 것 자체도 조금 애매하지만 지금 일단은 이게 2조 원 가까이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한 2천억 정도 회수된 상황이고 그럼 1조 8천억 원 지금 못 받는 상황인데 돈을 더 넣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광산의 특성상요. 부도난 게 다 그렇지만 한 정확하게는 1조 5천억 정도가 돈이 투입돼 있는데 네. 계속해서 부실 요인이 있으니까 네.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추가 자금이 계속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자금이 투입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파산을 막기 위해서 추가로 돈을 계속 투입돼야 된다. 지금 적자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일반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는 투자가 아니고 일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 투입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좀 근거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납득이 돼야 될 텐데 그간에도 계속 투입되어 왔고 지금 앞으로도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업이면은 자신이 투자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면 자신이 감수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런데 10% 지분 투자를 했다가 한 280억 정도 투자로 시작했다가 조 단위 투자가 들어갔을 때. 네네. 당시 이제 김신종 사장이 그 일이 추진하는데요. 네. 거의 독단적으로 이런 처리를 해요. 이걸 뭔가 어떤 회의라든지 혹은 이 정부에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독단적으로 했다고요? 예. 예를 들면 공사에는 이사회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런 투자권은 당연히 이사회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지도 않고, 사후 승인을 받겠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게 광물자원공사가 혼자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민간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사실상의 투자 주체는 광물자원공사가 아니고 그 민간 컨소시엄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거기에도 이사회가 있고 그 운영위원회가 보고를 하게끔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네네. 이런 과정을 전부 생략한 채 사실은 사업이 추진이 됐어요. 네. 이게 지금 그 문제죠. 예, 그러니까 사후 승인. 그 이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깜깜인데 국민 세금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자, 네. 뭐 앞서 말씀하신 적자나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정도 문제. 그리고 지금 광물공사 측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 투자 특성상 이 자원 투자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또 나중에 광물 가격이 오르면 회복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비판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인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말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본래광산인 경우에는, 거의 한 100년 전부터 이미 팔도로 파먹은 광산이에요. 더 추가로 채굴할 수 있는 가치 같은 것들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된 상황인가요? 그런 것보다도, 변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매장량이 다 확인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예상 수익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이게 기다리면은 수익이 좋아진다? 이거는 예를 들면 전혀 처음 채굴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요. 네네. 이 경우는 맞지가 않고요. 특히 지금 그 본래 광산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사람이 이미 채굴을 했기 때문에 네네.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메워놓은 부분도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광물자원공사에서 이제 자신들이 그 컨설팅을 받은 기술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네. 그 보고서에 보면은 추가 채굴은 어렵다. 추가 채굴은 어렵다. 네. 예, 그리고 광산의 수명도 14년에 불과하다. 광산의 수명이 14년이고 추가 채굴도 어렵다. 그러면 지금 광물공사 측의 입장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네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저 생각인데요. 네네. 이미 잘못된 걸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는 지금 부실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추가 자금이 다 좀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 지금 조 단위의 세금이 포함된 돈이 투입이 되고 지금 손실이 나는데 그 손실을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 잘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네. 이건 뭐 지금 책임도 무거울 것 같고 처벌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나요? 뭐 직원 3명이 감봉 2개월인가 3개월 받고요. 근신 처벌을 받은 게 전부인데. 담당 실무자 3명이 근신과 감봉을 받은 게 지금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의 전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신정 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네.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무죄의 근거가 뭐냐면은 손실이 난 거는 인정하겠지만 네. 그 손실이 나게 된 과정은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거 판단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업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장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공기업에는 일정 수익률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도록 조항이 있어요. 네네.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 10% 수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사업을 매진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본래오 같은 경우는 예상 수익률이 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알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거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참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좀 뭐 해법이 의외로 단순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갈지 아마 광물자원공사 스스로 잘 모를 것 같고요. 네네.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저는 이게 원점에서 완전히 재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책임자들 처벌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무거운 책임 또 원점에서부터의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신대학교 정조교양대학 경제학 전공 고기영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0985님 충남 홍성인데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도 진동 느꼈습니다. 이 경고 문자 받은 직후입니다라고 의견 이야기 보내주셨고요. 8106님도 운전하는데 재난 문자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피해 없길 바라고요. 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4시 뉴스에서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